안녕하세요. 올해로 60줄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 기억들이 흐려졌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지워지지 않고 어제의 일인 양 아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제 이야기가 과연 많은 분들의 가슴에 와닿으실진 잘 모르겠지만 부족한 그 실력이나마 저의 이야기를 천천히 써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큰오빠는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없는 형편에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었지만 전 딸이라는 이유로 배움을 포기하고 곧바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공장 일에 뛰어들어야 했지요. 제 나이 19, 공장에는 저보다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저와 또래인 아이들,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이모와 삼촌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공장 기계의 기름 냄새가 배이고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귀도 어두워진 듯 했지만 돈을 번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의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기 힘들었던 일들도 1년, 2년, 3년 해를 거듭할수록 손에 익어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었죠. 가끔 야근을 할 때면 간식으로 나오는 빵과 우유를 먹으면서 동료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삭막한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공장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요. 남편은 저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환경도 불우했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젊은 나이에 공장 일에 뛰어든 것까지 대화를 나눌수록 접점이 있었던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교제를 한 지 1년이 되었을 쯤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남들이 다 하는 결혼식도 웨딩드레스도 입어보지 못했고 양쪽 집안에서도 축복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둘이라서 행복했기에 그런 것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저희는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살아가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작은 축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게 된 순간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과연 지금 애를 낳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나 임신했대. 임신? 지금 임신 7주 정도 됐대. 정말? 우리 아이가 생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될지 정말 고민이 돼. 난 아이가 태어나도 과연 행복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낳아야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적어도 나처럼은 안 키울 거야. 우리 아이가 태어난다면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키울 거야.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당신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낳자, 우리. 남편은 불안한 제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아이가 생긴다면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줄 거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곤 했었죠. 본인이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에 태어날 아이에게는 그저 행복한 기억만 안겨주고 싶다고. 남편은 그렇게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한 동안만큼은 공장을 떠나 있기로 했고 공장 사람들은 행여나 제가 임신 기간 동안 음식을 잘 챙겨 먹지 못할까봐 내내 저희 집으로 음식을 해다 주곤 했습니다. 특히나 제일 고참이라 불리는 왕이모께서 저를 딸처럼 정말 잘 챙겨주셨죠. 이모, 매번 감사드려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무슨, 나도 너만한 딸이 있어. 네가 내 딸 같아서. 그리고 너도 나한테 살갑게 구니 내가 이러는 거지. 임신했을 때에는 뭐든지 잘 챙겨 먹어야 해. 알겠지? 입덧 때문에 냄새도 맡기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먹어. 네, 이모.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사랑 덕분에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젖을 떼고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할 수 있을 때쯤 저는 남편을 돕기 위해 공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공장에는 여전히 제 자리가 있었고 시간이 몇 년이 지났지만 몸이 기억하는 덕분에 일에 적응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 또한 연락을 모조리 끊어버리는 통에 아이는 아랫집에 살고 계시던 집주인 어르신께서 돌봐주게 되었죠. 우리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도 부디 우리 아이에게만큼은 불행을 물려주지 말자고 했던 남편. 남편은 저와 아이에게 정말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어 주었습니다.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 항상 아이를 들쳐업고 비행기를 태워주었고 시간이 나면 헌책방에서 가져온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나가지 않는 주말에는 마당에 있는 작은 공으로 공놀이를 해주는 등 자라나는 아이에게 행복한 기억만 심어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집주인 어르신께서는 아이에게 책가방을 선물해 주시며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다면서 그 조그맣던 게 벌써 8살이 되고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애 잘 키워서 주는 선물이야.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애를 잘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기특해서.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 어른이 주는 건 받아도 돼.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주인 어르신께서 해주신 말씀은 어쩌면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희 아들은 무사히 자라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퇴근 후 집 앞 트럭에서 사오는 김치만두를 정말 좋아했었죠. 임신을 생각했을 때 만두를 먹은 기억은 없는데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남편이 사온 만두를 가족이 다 같이 둘러앉아 먹을 때면 항상 이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거라고, 누군가가 보기에는 소박하기만 할 이 생활이 엄청난 행복으로 여겨짐에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행은 정말 예고 없이 저희 가족을 덮쳤습니다. 장마는 지나갔지만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이상하게 비가 많이 내리던 그해 여름, 장화를 신고 가라는 저의 외침에도 아들은 슬리퍼를 신고 집 밖을 나서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트럭 오는 날이래. 명철이랑 같이 만두 사 먹고 올게. 뭐? 요새 트럭 집 앞까지 안 와서 저 멀리까지 나가야 하잖아. 괜찮아. 명철이랑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나가던 아들을 붙잡았어야 했을까요?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곳이 아니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단단히 일러줘야 했을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아들이 슬리퍼를 신고 문 밖을 나서기 전으로 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날 집 밖을 나선 아들은 6시가 지나고 7시가 지나고 제가 퇴근을 한 뒤인 밤 10시가 지나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놀다가 잠이 들었나 싶어 명철이네 전화를 걸었지만, 네? 저희 명철이는 한참 전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오늘 진석이랑 같이 있다가 만두 사 먹고 6시쯤 헤어졌다고 했어요. 라는 명철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자마자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침 잔업을 끝내고 남편이 지친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순간 묵직한 집안의 분위기에 남편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뭐야? 분위기가 왜 이래? 진석이는 자? 여보, 어떡하지? 왜? 진석이가 없어졌어. 쏴하고 저희 부부 사이에는 그저 무거운 정막만이 돌았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집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신발을 대충 구겨 신고 남편을 따라 나섰지요.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에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을 리는 없었습니다. 신발이 벗겨져 발 뒤꿈치가 까지는 것도 모른 채 동네 사람들의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저와 남편은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동안 온 동네 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아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동네 경찰서에 아이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인상착의가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초록색 줄무늬 반팔 티셔츠를 입었고 카키색 반바지에 공룡이 그려진 슬리퍼를 신고 나갔어요. 우선 알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이만 집으로 돌아가시고 내일 다시 찾아오세요. 실종 신고는 접수해 놓겠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경찰이 원망스러웠지만 찾아달라고 떼를 쓴다고 해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뜨도록 저와 남편은 잠 한숨 자지 못했고 남편은 공장으로 저는 병가를 내고 경찰서로 향했지요. 지금에야 CCTV도 잘 되어 있어 실종자의 행적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저희 아들을 잃어버린 그 시점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던 시점이라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잃어버린 아이를 혹시라도 누군가가 데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주변 지역에 남자아이들을 납치하는 일들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대부분 자식이 없거나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아들이 없는 사람이 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르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 같은 게 오지 않는 이상은요. 비가 정말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혹시라도 동네 하천에 저희도 혹시나 싶어서 새벽부터 수색해봤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동네 하천이라 해봐야 수상천이랑 동삼천이 전부니까요. 경찰은 누군가가 데리고 간 것이라면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없다며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최근 사진으로 전단지를 만들어 우리 동네부터 시작하여 저 멀리의 시내까지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주며 아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전혀 없었고 아들을 근처에서라도 보았다는 소식조차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처럼 아들은 세상에서 지워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아들을 찾아 나선 지 5년이 되던 해 남편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진석이를 찾게 된다면 아빠가 정말 많이 기다렸다고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서 둘이었던 싸움은 혼자가 되었고 끝내 아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들이 사라지자 정말 홀로 남게 된 저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버리지 않은 채 저는 공장에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작은 만두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만두를 좋아하던 아들이 들리진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 하나를 가지고서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 차렸던 장사는 어느새 20년 동안이나 하게 되었고 그저 어렵기만 했던 형편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혼자서도 먹고 살만한 상황이 된 것이지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의 흔적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며 가게를 열었습니다. 저희 가게를 찾아오는 젊은 남자 손님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기도 하면서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은 변함없이 흘렀고 아들은 어딘가에서 잘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며 죽지 못해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날처럼 그날은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가게를 열긴 했지만 장마보다도 더 많이 내리는 비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이 또 끊긴 날이기도 했지요. 오늘 장사는 이쯤 하고 들어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던 찰나 안개까지 끼어 흐릿한 바깥에 작은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인가 싶어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갔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꼬마야! 그 작은 움직임의 정체는
바로 한 아이였던 것이었습니다. 비가 미친 듯이 오는데 우산은 없고 비옷도 장화도 신지 않고 머리 위에는 다 젖은 신문지 하나만 얹어진 채 돌아다니던 작은 아이. 저는 깜짝 놀라 아이를 다급히 부르며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했습니다. 제 말을 알아들은 것인지 아이는 종종걸음으로 달려와 가게 안으로 들어왔죠. 밝은 곳에서 마주한 아이의 상태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제대로 씻지 않은 것인지 얼굴에서는 떼국물이 줄줄 흘렀고 옷은 빨지 않은 지 몇 달이 지난 듯 허름했으며 바지에는 구멍까지 나 있었고 슬리퍼는 밑창이 다 뜯어져 헐렁거리는 상태였습니다. 나이는 딱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기껏해야 초등학교 1, 2학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얘 이렇게 비도 오는데 우산 없이 신문지 하나만 쓰고 그러다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부모님은 어디에 계셔?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집에 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아이에게 자세한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냐는 질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어차피 비가 오는 날이기도 했고 장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이에게 따끈따끈한 만두 한 접시를 내주었고 아이는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인지 앉은 자리에서 만두 6개를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로 보아하니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듯 보였죠. 그렇게 맛있어? 천천히 먹어, 체할라. 진짜 맛있어요. 저 만두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두를 자주 사다 주셨어요. 저 먹으라고요. 그랬어? 만두를 좋아했구나. 더 줄까? 혹시 싸주실 수 있나요? 그럼 물론이지. 조심스럽게 묻는 아이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찜통에 있는 만두를 모두 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양이었지만 알아서 먹겠거니 생각하고 검은 봉투에 양껏 만두를 담아주었죠. 그리고 근처 구멍가게에서 아이의 몸에 맞을 만한 비옷을 사서 입혀주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우산보다는 비옷이 나을 거야. 앞으로는 신문지 같은 거 머리에 쓰고 다니지 말고 비 오면 이거 비옷 챙겨 입어. 알았지? 감사합니다. 다행히 비옷은 아이의 몸에 딱 맞았고 앞으로는 비옷을 잘 입고 다니라는 당부와 함께 아이는 만두가 가득 담긴 봉지를 품에 꼭 안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조그마한 체구를 가진 아이는 마치 20년 전 잃어버린 진석이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사는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근처에 산다면 꼭 다시 한번 마주치고 싶은 아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날은 비가 그치지 않아 장사를 일찍 마무리했고 다음 날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화창한 날씨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전 장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아주머니! 하는 소리가 들려와 문 밖을 내다보니 어제 만두와 우비를 선물해 주었던 그 아이가 문 앞에 서서 씩 웃고 있었습니다. 만두 3개에 1,000원이에요? 응, 3개에 1,000원. 그런데 너한테는 아줌마가 특별히 돈 안 받을게. 에? 왜요? 저 돈 가지고 왔는데. 아이는 주머니 속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원을 내보이며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가난해 보여서 배려해주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저는 아이에게 첫 손님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쳤지요. 그러자 시무룩한 아이의 얼굴은 다시 화색을 띠었습니다. 와, 정말요? 저는 그럼 엄청난 행운아인 거네요. 그럼 우리 가게에 첫 손님으로 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행운아이고 말고. 기다려봐. 고기만두랑 김치만두랑 섞어서 줄게. 제가 아이에게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은 측은 지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아이에게서 자꾸 제 아들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환한 미소, 까만 피부, 그리고 눈 아래에 있는 점까지 닮은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기에 슬픈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이의 천진함을 보고 있노라면 즐거운 감정이 더욱 앞서곤 했죠.
그렇게 그 아이는 저희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매번 너는 아침 첫 손님이라는 거짓말을 치고 아이에게는 만두값을 일절 받지 않았죠. 아이는 근처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2학년이면 혼자 등교하기는 힘들 텐데 엄마는 집에서 뭐 하셔? 저희 엄마는 조금 아프세요. 응?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일을 하다가 쓰러지셔서 그때부터 집에서 계속 누워만 계세요. 그래서 밥하고 빨래하고 제가 다 해요. 엄마가 아프니까요. 9살이면 초등학생이기는 했지만 아직 떼를 쓸 수도 있고 어리광도 부리고 싶은 나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프다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아서 의젓하게 집안일까지 해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가 정말 기특해 보였고, 한편으로는 세상의 어려움을 너무 빨리 접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애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괜스레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티는 내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아이와 저는 가까워졌고,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아이에게 저는 세상 둘도 없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었습니다. 비록 나이 차는 조금 많이 났지만요. 아이는 등굣길과 하굣길 하루 2번씩 저희 가게에 들러 만두를 먹고 갔고, 등굣길에는 첫 손님, 그리고 하굣길에는 마지막 손님이라는 명분 하에 매일매일 아이에게 공짜 만두를 제공했습니다. 차츰차츰 살이 붙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뿌듯함도 느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여느 때와 같이 아줌마 하며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는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던 손님이 오지 않을 때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아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아니면 모처럼의 주말이라 잠을 실컷 자고 있는 건가? 하며 혼자 마늘을 다듬고 있을 때쯤 누군가 열려있는 가게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아줌마! 아이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게에 들렀습니다. 한눈에 봐도 어딘가 몸이 안 좋아 보이는 젊은 여자의 얼굴.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여자는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허름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아이의 엄마임을 직감했지만 일부러 모른 척을 하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셔? 아줌마, 저희 엄마예요. 아줌마한테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오늘도 저희가 첫 손님이에요. 그래, 첫 손님이야. 오늘 아줌마도 가게 문을 늦게 열어서. 자, 얼른 들어오렴. 들어오세요. 자리에 앉은 두 모자에게 갓 찐 만두를 대접했고, 아이의 엄마는 그저 아이에게만 만두를 밀어줄 뿐 본인은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드시고 계세요? 얼른 먹어봐요. 우리 가게 만두 정말 맛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밥을 먹고 와서. 그렇구나. 그럼 포장해 줄게요. 아니요. 정말 괜찮아요. 매번 이렇게 신세만 지고 저희 애가 민폐를 끼친 건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민폐라니. 우리가 얼마나 친한 친구인데. 그렇지? 맞아, 엄마. 아줌마랑 나랑 베프야. 베스트 프렌드. 아이의 말에 엄마는 푹 하고 작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없이 창백했고 손과 다리는 얄쌍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흘 동안 피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은 듯한 행색이었죠.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물어볼 수 없었지만 아이의 엄마에게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아이에게는 가게 구석에 딸려있는 방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라고 했고, 저는 아이 엄마와 둘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우진이가 많이 천진난만하죠. 나한테 왜 자꾸 죄송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저는 저 아이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내 인생이 달라진 기분이거든. 이렇게 둘이 있는 김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이 아빠랑은 어쩌다 헤어지게 된 거예요? 저의 물음에 짐짓 놀란 듯 마른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아이의 엄마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2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편은 아니었는데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보니 절로 생활고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아이를 낳고 나서 힘내보겠다고 새벽에 일을 나갔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아이고 저런. 저희 남편 정말 가엾은 사람이에요. 죽기 전까지 친엄마도 못 만나보고. 친엄마? 네, 저는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당신 친아들이 아니었다고. 그게 유언이었어요. 웃기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돌아가신 어머님이 본인이 자신의 진짜 엄마라면서 데리고 갔다고. 그 순간만 기억난대요. 시어머님은 그냥 거짓말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남편을 키우셨던 거죠. 참 안타깝네요. 젊은 나이에. 살아있었을 때 친엄마를 한 번이라도 보고 갔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나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아니 살아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이의 엄마는 생각보다 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사별하고 아이를 위해 생업에 뛰어들다가 허리를 다쳐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다는 것을 듣고 난 이후부터 어딘가 계속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슴에 바늘이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요. 아이 엄마의 사정을 듣고 난 뒤 저는 그들의 집 주소를 물었습니다. 집 주소요? 그래요. 나쁜 짓 하러 갈 거 아니니까 편하게 말해줘도 돼요. 왜? 불편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아니면 빨리 불러줘요. 나 성질 급한 사람이라 망설이는 거 못 참으니. 아이 엄마는 망설이다가 메모장에 주소를 써주었고 저는 모자가 떠난 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기본적인 먹거리나 옷가지 등을 구매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생활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계란, 돼지고기, 간장, 식용유, 쌀 등 가장 필요하고 기본적인 먹거리를 보내주었고 며칠 후 제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뭘 이런 걸 다 보내주셨어요. 죄송하게.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애기 엄마만한 나이일 거예요. 보니까 둘 다 앙상하게 마른 것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귀찮더라도 밥은 잘 챙겨 먹어요. 알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매번 받기만 하고. 그리고 자주 와도 돼요. 만두야 당연히 매일 해줄 수 있고 따끈한 거 먹고 싶으면 칼국수도 해줄 테니까 우진이 손잡고 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두 모자는 자주 오진 않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가게에 들러 간단한 식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남들은 왜 힘든 짓을 사서 하냐고,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돈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더러 바보 같다며 손가락질 하지만 저는 딱히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 진석이가 살아있다면 딱 아이 엄마만 했을 나이고 이상하게 계속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특히나 아이는 처음 봤던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묘하게 아들과 닮아 눈길이 갔습니다. 그 때문인지 아이와 아이의 엄마가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배가 부르다 이야기를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지요.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었지만 저는 두 사람을 뒤에서 조용히 챙겨주는 엄마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그러던 어느 날 장사를 끝내고 뒷정리를 하던 중 아이가 문을 두들기며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아직 늦은 밤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나온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싶어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자 아이는 금세 제 표정을 읽은 건지 손사래를 치면서 아무렇지 않게 환히 웃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너 혼자 왔길래 혹시나 무슨 일 생긴 건가 싶었지.
이 저녁에 웬일이야? 밥 먹으러 온 거면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줌마, 오늘 장사는 마감했는데. 밥 먹으러 온 건 아니고요. 아줌마, 식사하셨어요? 어? 아니, 아줌마는 집에 가서 먹어야지. 아, 잘 됐다. 드셨다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그럼 저희 집에 가서 같이 저녁 식사하실래요? 응? 아이의 제안에 사뭇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니 머쓱했는지 아이는 뒷머리를 긁적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아줌마께 받은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보잘것없지만 작게나마 저녁을 대접하고 싶으시다고. 이쯤 되면 가게 문 닫을 시간이니 아줌마 식사 안 하셨다고 하면 꼭 모셔오라고 그래서요. 아, 그래? 아줌마는 너무 좋지. 대접을 해준다는데 거절할 사람이 있겠어? 너 옷은 또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왔어? 오늘같이 추운 날에. 괜찮아요. 저 추위 잘 안 타서. 얼른 가자. 감기 걸릴라.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아이에게 목도리를 둘러준 뒤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가게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이 근방에서 제일 오래되어 몇 년 동안 재개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꽤 자주 고장나는 편이지만 그래도 저희 집은 3층이라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된다는 아이의 말과 함께 계단을 올라 아이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셋이 살았다기에는 턱없이 좁아 보이는 집, 그리고 문 입구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 빛바랜 벽지와 이곳저곳 들떠있는 장판이 저를 맞이했고 그녀는 음식을 하다가 고개를 빼꼼 내밀어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집밥 냄새가 제 코끝을 맛있게 자극했습니다. 제가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은 아니어서 맛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맛있게 드셔주세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겠는데요. 뜻밖의 저녁 식사에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진이도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갓 지은 밥은 정말 고슬고슬했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도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몇 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두 사람과 유대감이라도 생긴 것이었는지 마치 제가 원래 이 집안의 구성원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식사와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이 엄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혈색이 돌았죠. 식사를 끝내고 아이 엄마와 둘이서 커피를 한잔하고 있을 때쯤 아이는 본인의 방에서 커다란 앨범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앨범은 사람의 손을 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죠. 아이 엄마는 난감한 표정으로 우진아, 이건 왜 가지고 나왔어? 도로 집어넣고 와, 어서. 왜? 아줌마, 우리 아빠 사진 볼래요? 우리 아빠 나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어릴 때 사진도 있고. 우진아, 얼른 가서 넣고 와. 아줌마 불편하시겠다. 엄마랑 둘이 있을 때 보자 나중에, 응? 아니에요, 괜찮아요. 불편할 게 뭐 있어요. 우진이 아빠 얼마나 잘생겼는지 볼까? 난감해하는 아이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아이의 순수한 의도 또한 이해할 수 있었기에 건넨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책장을 살짝 넘기자 먼지가 풀풀 날렸죠. 앞장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당시의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두 부부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 아이를 사랑했는지 여실히 볼 수 있었죠. 우진이 어릴 때부터 정말 잘생겼었네요. 그쵸? 한임을 한다는 소리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절 닮았음 못생겼을 텐데 다행히도 아빠를 닮아서. 무슨 소리, 엄마 닮아서도 잘생겼을 텐데. 그리고 뒷장을 넘길수록 아이의 사진보다는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엄마의 어릴 적 사진, 그리고 아이 아빠의 어릴 적 사진들까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왜 그러세요? 혹시 죽은 남편 이름이 뭐예요? 네?
미안해요. 이런 거 물어봐서. 그런데 지금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름이 뭐예요? 이 진석이요. 앨범을 넘기면 넘길수록 선명해지는 기억. 사진 속 어떤 여자의 옆에 서 있는 새까만 남자아이의 얼굴은 틀림없이 20여 년 전 잃어버린 제 아들이었습니다. 올라가 있는 갈매기 눈썹부터 시작해서 눈 아래에 있는 점, 그리고 높은 콧대까지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 아이는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이라는 경우도 있으니 저는 가방에 늘 넣고 다니는 아들의 어린 시절, 실종되기 일주일 전 촬영해둔 사진을 꺼내 들고서 사진 속의 남자아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사진이 조금 더 앳되기는 했어도 그 아이가 잃어버린 제 아들인 것에는 한치의 틀림도 없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받쳐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것인지 아이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물어왔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애들 아빠랑 아는 사이세요? 제가 그때 식당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네, 기억하고 있어요. 초등학생일 때 동네에서 잃어버리셨다고. 그 아들이 이 아이예요. 네? 순간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 엄마의 눈앞에 제가 가지고 있던 아들의 사진과 앨범에 꽂혀있는 아이의 사진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몇 번이고 사진을 번갈아 보던 아이의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틀어 막았죠. 그럼 진석 씨 친엄마가... 네, 맞아요. 죽기 전까지 그리워했다던 사람이 바로 나예요. 우리 아들의 가족을 눈앞에 두고도 이제야 알았네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저 살아만 있어달라고,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해도 좋으니 살아만 있어달라 했던 아들은 아내와 아들을 남겨두고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토록 그리워하던 제 얼굴 한 번 못 본 채로 그 사실에 가슴이 미치도록 사무쳤고 잘 참아왔던 그리움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분위기를 읽은 것인지 아이도 이내 따라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진석 씨가 살아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진석 씨가 정말 많이 그리워했어요. 기억은 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시절 키워주셔서 감사했다고,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서 정말 죄송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했었거든요. 그걸 이제야 제가 전하게 되었네요. 고마워요.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랑 같이 잘 버텨내줘서, 그래서 나를 만나 우리 진석이 이야기를 들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고마웠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남편이 떠난 상황에서도 그 이야기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 버텨준 것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펑펑 쏟고 사진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 놓여있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죠. 여보, 내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알아? 진석이 살아있었어. 왜 우리 가게에 전에 비 쫄딱 맞고 온 한 꼬마애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 애가 알고 보니 우리 아들의 아들이었더라. 근데 내 얼굴은 못 봤어. 지금은 이 세상에 없대. 진석이가 나 많이 보고 싶어 했대. 전하고 싶은 말도 많았다는데 이제 이 세상에 없어서 진석이 색시가 대신 전해줬어. 당신도 지금쯤이면 진석이랑 하늘에서 만났겠지? 왜 벌써 왔냐고 다그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울지 말고 웃으면서 안아줘. 너무 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고.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널 정말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고. 나 대신 전해줘. 알았지? 오늘 하루는 정말 특별한 하루네. 잘 자. 사랑해 여보.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쭉 하루의 일과를 남편의 사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름 덤덤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생각했는데 말을 끝마치자마자 눈에서는 또다시 빗줄기가 내린 듯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죠. 한참을 울다가 자리에 누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가족이 없고 나 또한 계속 혼자 사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함께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다음날 언제나처럼 찾아오던 아이는 마감 시간까지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제 일 때문인 것 같았죠. 그래서 서둘러 가게를 정리하고 아이의 집으로 찾아가 무작정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는 안에 계셔? 네. 집은 주방에만 불이 켜져 있었고 아이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자 그녀는 곤히 잠에 빠져든 것 같았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황장애에 오랜만에 약을 먹고 잠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공황장애도 있었어? 네,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혹시 엄마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원래라면 아이 엄마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이기도 하고 비록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철이 일찍 들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의 손을 잡고 말을 꺼냈습니다. 우진아, 아줌마는 우진이 친할머니야. 알아요. 어제 엄마가 이야기해 주셨어요. 있지, 우진이한테는 너무 갑작스러울 거라는 거 알아. 그런데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우진이랑 우진이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우진이 생각은 어때? 저는 좋아요. 근데 엄마 의견은 엄마 일어나면 천천히 물어봐줘. 급하지 않으니까. 알겠지?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의 머리를 두어 번 쓰다듬어주고 혹시나 잠에서 깰까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아이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어제 집에 왔다 가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어제 자고 있길래 깨우진 못했어요. 공황장애 있다면서요? 네, 심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말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 우진이한테 이야기는 들었고? 네, 대충 전에 들었는데. 어머님, 저도 정말 좋은데 어머님이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먼저 제안한 건 난데 내가 안 괜찮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 나는 괜찮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혹시나 해서 말해주는 건데 뭐 동정을 하거나 괜한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진석이한테 못 해줬던 거 우진이랑 너한테라도 해주고 싶어 그러는 거야. 정말 감사하고 또 죄송해요 어머님.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어머님을 뵙게 되네요. 진석이는 떠났지만 우리가 진석이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가자.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게 저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20여 년이 지난 세월 동안 생사도 몰랐던 아들의 가족들을 만나 품어주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 또한 몇 시간을 고민했던 일이었고 혹여나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며느리와 손주를 보니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도 없다고 느껴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죠. 며느리는 병원을 다니면서 짧게나마 가게 일을 배워 계산을 해주거나 만두를 빚어내는 일을 함께 하고 있고 우진이는 곧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답니다. 빼빼 말랐던 아이는 어느새 건장한 체격이 되었고 며느리도 건강을 많이 되찾게 되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제 아들. 이제는 오랜 죄책감을 툴툴 털어버리고 우리 세 식구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꽤나 긴 제 이야기가 많이 지루하셨을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언제까지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